안녕하세요, 여러분. 황혼의 구구절절입니다. 이곳은 세상에 숨겨진 실화와 심장을 울리는 드라마를 파헤쳐 여러분에게 전하는 채널이에요. 매주 놀라운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사로잡죠.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지금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희가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은 정말 특별한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어요. 준비되셨나요? 자, 지금부터 48년 전 눈보라 속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상상해 보세요. 1977년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2시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을 뒤덮은 눈보라 속 낡은 보건소 문 앞에 3명의 갓 태어난 아기들이 담요에 쌓여 떨고 있습니다. 그 옆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절대 함께 두지 마세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에요. 48년 후 세 사람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들 비밀의 열쇠죠. 누가 이 메모를 썼을까? 왜 아이들을 함께 두지 말라고 했을까? 이 이야기는 재회와 기쁨을 넘어 배신, 충격적인 반전, 그리고 눈물로 얼룩진 용서의 드라마입니다. 실제 사건에서 영감을 받은 이 20시간의 여정은 당신을 단 한순간도 놓아주지 않을 거예요. 이건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가족, 운명, 그리고 진실을 향한 싸움이죠. 자, 지금 시작합니다. 눈보라 속의 유기, 비밀의 첫 페이지. 1977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 새벽. 강원도 깊은 산골 마을은 눈보라에 완전히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고 세상이 하얀 침묵에 휩싸인 그 순간 낡은 보건소 문 앞에 작은 담요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 안에는 3명의 갓 태어난 쌍둥이 아기들이 서로 꼭 붙어 떨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작은 울음소리는 눈보라에 묻혀 희미하게 퍼져갔죠. 담요 옆에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메모 한 장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을 지켜주세요. 절대 함께 두지 마세요. 이 한 문장은 단순한 부탁이 아니었어요. 이건 세 사람의 운명을 뒤바꿀 거대한 비밀의 첫 페이지였습니다. 누가 이 메모를 썼을까? 왜 아이들을 함께 두지 말라고 했을까? 이 질문들은 앞으로 펼쳐질 긴 드라마의 중심이 될 거예요. 이 메모는 단순히 어머니의 절박함을 담은 게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유지 가문이라는 강원도 최고의 권력 집안의 음모, 금지된 사랑, 그리고 복잡한 비밀이 얽혀 있었죠. 아이들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있었지만 그들의 운명은 이미 갈라질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마을은 고요했지만 이 사건은 곧 전국을 뒤흔들게 됩니다. 메모의 경고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이 아이들의 존재를 세상에서 지우려 했죠. 그리고 그 비밀은 48년 동안 묻혀 있을 거예요. 이 밤은 단순한 겨울밤이 아니었어요. 세 사람의 삶을 바꿀 운명의 밤이었죠. 그리고 이 순간 눈보라 속에서 한 여성이 피투성이로 쓰러진 채 보건소를 떠나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어요. 그녀의 손에는 메모를 쥔 흔적이 남아 있었죠. 이 여성이 누구였는지, 그녀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야기는 그 비밀을 하나씩 풀어갈 겁니다. 간호사의 발견, 따뜻한 손길과 불안한 예감. 새벽 2시 보건소에서 홀로 근무하던 간호사 정순애는 문을 열고 그 광경을 발견했습니다. 눈보라 속에서 얼어붙은 담요 뭉치를 보고 그녀는 숨을 멈췄어요. 세상에,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담요를 열었고 3명의 작은 아기들이 서로 꼭 붙어 울고 있는 모습을 봤습니다. 창백한 피부, 떨리는 입술, 그리고 서로를 의지하는 작은 손들. 정순애는 눈물을 흘리며 아이들을 감싸 안았어요.
이런 작은 생명들을 누가 왜 여기 버린 거지? 그녀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죠. 정순애는 급히 아이들을 안으로 데려와 따뜻한 물로 몸을 녹이고 우유를 먹였습니다. 아이들은 천천히 안정을 찾았지만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어요. 그 메모의 경고가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절대 함께 두지 마세요. 이게 무슨 뜻일까? 그녀는 불안한 눈으로 아이들을 바라봤어요. 새 아기는 서로를 꼭 끌어안은 듯 보였고 마치 서로를 잃을까 두려워하는 것 같았어요. 정순애는 문득 생각했죠. 이 아이들 특별한 운명을 가지고 있는 걸까? 그녀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 사건이 단순한 유기가 아니라는 예감이 그녀를 짓눌렀습니다. 그녀는 아이들을 안으며 속으로 기도했어요. 누가 이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을까? 이 메모의 비밀이 뭘까? 이 순간 그녀의 따뜻한 손길이 아이들의 생명을 구했지만 그녀 자신도 모르게 더 큰 비밀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정순애는 메모를 다시 읽으며 혼잣말했어요. 이건 누군가 의도한 거야. 그녀는 몰랐지만 이 순간 그녀의 선택이 새 쌍둥이의 운명을 결정짓는 첫걸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밤 보건소 창밖에서 한 남자의 그림자가 스쳐갔어요. 그는 정순애가 아이들을 안는 모습을 지켜보며 속삭였어요. 미안하다 수진아. 세상의 관심 기적과 그림자의 시작. 다음 날 아침 이 소식은 마을을 넘어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신문은 기적의 새 쌍둥이 발견 눈보라 속 버려진 아기들이라는 헤드라인으로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어요. 지역 방송국이 보건소로 몰려들었고 기자들이 정순애를 둘러쌌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아이들은 건강해요. 누가 버렸는지는 모르지만 살아남은 게 기적이죠. 사람들은 이 이야기에 열광했어요. 눈보라 속에서 살아남은 새 쌍둥이라는 이야기는 전국을 감동으로 물들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어요. 멀리서 눈보라 속에서 이 장면을 말없이 지켜보는 한 남자가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고 입에 담배를 물고 그는 차가운 눈 속에서 보건소의 불빛을 바라봤어요. 그의 얼굴은 어둠에 가려져 있었지만 그의 눈에는 복잡한 감정이 스쳐갔죠. 그는 천천히 몸을 돌려 사라졌습니다. 그의 발자국은 눈에 파묻혔지만 그의 존재는 48년 뒤 모든 진실을 폭로할 열쇠가 될 거예요. 정순애는 기자들에게 물었죠. 이 아이들 누가 이렇게 버릴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 그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은 그곳에 없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속삭였어요. 유지 가문과 관련된 거 아니야? 그 집안 무서운 사람들이야. 하지만 그 속삭임은 눈보라처럼 사라졌죠. 이 기적의 뒤에는 그림자가, 그리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어요. 이 소식은 단순한 뉴스가 아니었어요. 유지 가문이 어두운 손길이 모든 것을 조작한 음모의 시작이었죠. 그리고 그날 밤 마을 외곽의 유지 가문 저택에서는 한 노인이 서류를 불태우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들은 존재하지 않아야 해. 운명의 갈림길, 새 쌍둥이의 분리. 정순애는 아이들을 정부 기관에 넘겼고 그들은 곧바로 새 방향으로 분리되었어요. 메모의 경고를 따른 듯 했지만 그 뒤에는 더 깊은 음모가 숨어 있었죠. 첫째는 민호로 이름 지어졌고 서울 강남의 중산층 가정으로 입양됐습니다. 둘째는 진수로 명명되어 전라도의 목장 집안으로 보내졌죠. 하지만 셋째, 영우는 입양되지 못하고 강원도 고아원에서 무연고자로 불리며 자랐어요. 이 이름들 민호, 진수, 영우는 기관에서 붙인 임시 이름이었지만 그 이름조차 가짜일 가능성이 있었어요. 이 아이들 다시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흩어져도 괜찮을까?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이 분리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어딘가에서 이 아이들의 운명을 조작하고 있었습니다. 메모의 경고는 단순한 어머니의 부탁이 아니었어요. 그 뒤에는 유지 가문의 권력, 돈, 그리고 숨겨진 비밀이 얽혀 있었죠. 정부 기관의 직원은 메모를 보며 속삭였어요. 이 메모 그냥 넘길 수 없어. 하지만 그들의 결정은 이미 정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 유지 가문의 비밀 요원인 한 여성이 사무실로 들어와 말했어요. 이 아이들은 따로 보내야 해. 가문의 명령이야. 그녀의 차가운 목소리는 직원들을 얼어붙게 했죠. 이 분리는 한 사람의 결정이 아니라 거대한 음모의 시작이었어요. 아이들은 각자의 길로 흩어지며 25년의 고독한 여정을 시작합니다. 민호의 삶, 완벽 속의 빈자리. 민호는 서울 강남의 안정된 중산층 가정에서 자랐어요. 아버지는 바쁜 변호사, 어머니는 세심한 초등학교 교사였죠. 그는 명문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모범생으로 학급 회장을 하고 피아노를 배우며 겉으로는 완벽한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들은 그를 부러워했지만 민호의 마음 한구석엔 설명할 수 없는 빈자리가 있었어요. 밤마다 꿈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들려왔죠. 민호야, 나 여기 있어. 찾아줘. 그는 부모에게 조심스럽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 나 왜 혼자야? 형제 같은 거 없어? 어머니는 부드럽게 웃으며 대답했죠. 민호야, 너는 우리 하나뿐인 소중한 아들이야. 그런 생각 마라. 하지만 그 말은 민호의 텅 빈 가슴을 채우지 못했어요. 그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자주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집에 정말 속한 걸까? 어딘가에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있을 것 같아. 민호는 학창 시절 내내 이 결핍감을 숨기려 노력했어요. 성적이 좋아도 친구들과 웃어도 항상 어딘가 외로웠죠. 한 번은 친구들과 농담하며 나 쌍둥이였으면 재밌었을 텐데라고 말했지만 그 농담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했어요. 그의 부모는 그를 사랑했지만 민호는 자신이 이 가정의 퍼즐 조각이 아닌 것처럼 느꼈어요. 이 느낌은 단순한 불안이 아니었어요. 그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형제의 잔향이었죠. 진수의 삶, 자유 속의 방황. 진수는 전라도의 넓은 목장 집안에서 자랐습니다. 할아버지가 운영하는 목장에서 소떼와 함께 뛰놀며 말 타기를 좋아하고 별을 보며 꿈을 꾸는 야생마 같은 소년이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를 따뜻하게 안아주며 진수야, 내가 우리 집안의 빛이야 라고 말했죠. 하지만 진수도 이상한 불안을 느꼈습니다. 나는 왜 여기 있는 거지? 어딘가에 나와 똑같은 누군가가 있을 텐데. 학교에서 친구들이 너 혼자 태어났어? 라고 물으면 그는 들판으로 달려가 하늘을 보며 중얼거렸어요. 모르지. 근데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아. 그는 할아버지에게 물어본 적이 있죠. 할아버지, 나 어디서 왔어? 할아버지는 한숨을 쉬며 강원도에서 왔단다. 하지만 그뿐이야 라고 짧게 답했어요. 그 답은 진수의 궁금증을 더 키웠죠. 한 번은 목장에서 소를 몰며 친구에게 농담했어요. 내가 쌍둥이였으면 소 2마리 몰라고. 친구들은 웃었지만 진수는 그 농담 뒤에 숨긴 공허함을 느꼈어요. 그는 자유분방한 웃음 뒤에 항상 그 잔향을 숨기고 있었어요. 진수는 목장에서 일하며 바람처럼 자유롭게 살았지만 마음 한구석엔 항상 설명할 수 없는 공허함이 있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 걸까? 그는 별이 가득한 밤하늘을 보며 자주 생각했죠. 영우의 삶 고독 속의 갈망. 영우는 강원도 고아원에서 무용고자로 불리며 자랐어요. 이름조차 제대로 없는 그는
매일 창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며 물었죠. 나는 누구야? 왜 나만 혼자야? 내 부모님은 어디 계신 거지? 고아원에서 친구들이 가족을 찾고 떠날 때 그는 벽에 기대 눈물을 삼키며 속으로 외쳤어요. 나도 누군가의 아이가 되고 싶어. 그는 고아원 옥상에서 별을 보며 혼잣말했죠. 어딘가에 나와 같은 얼굴이 있을 거야. 나를 기억하는 누군가가. 그의 어린 시절은 고독과 생존의 연속이었어요. 연출 영우의 고아원 장면, 쓸쓸한 피아노 음악, 별이 반짝이는 밤하늘 오버랩. 영우는 고아원에서 힘들게 자랐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그는 책을 읽고 글을 쓰며 자신만의 세계를 만들었죠. 한 번은 고아원 친구가 영우, 너 꿈이 뭐야? 라고 묻자 그는 웃으며 가족 찾기라고 답했어요. 친구들은 농담이라 생각했지만 영우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죠. 하지만 매일 밤 잠들기 전 그는 생각했어요. 내가 왜 여기 있는 걸까?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이 질문들은 그의 가슴을 짓눌렀지만 동시에 그를 강하게 만들었어요. 영우의 고독은 단순한 외로움이 아니었어요. 그의 유전자 속에 새겨진 형제의 갈망이었죠. 결핍의 잔향 운명의 준비. 세 사람의 삶은 표면적으로 완전히 달랐지만 공통된 게 있었어요. 바로 유전자 속에 새겨진 형제의 결핍감이었죠. 민호는 안정된 삶 속에서, 진수는 자유로운 들판에서, 영우는 고독한 고아원에서 모두 같은 질문을 품고 있었어요. 나는 누구지? 내 가족은 어디 있을까? 이 잔향은 25년 후 그들을 다시 모으는 불꽃이 될 거예요. 분리의 아픔이 깊을수록 재회의 기쁨은 더 클 테니까요. 세 사람은 각자 자신의 삶을 살아가며 이 느낌을 숨겼지만 그 잔향은 점점 강해졌어요. 민호는 도시의 불빛 속에서, 진수는 들판의 바람 속에서, 영우는 고아원의 침묵 속에서 운명의 신호를 느꼈죠. 그리고 이 순간 유지 가문의 저택에서는 한 노인이 비밀 서류를 읽으며 중얼거렸어요. 이 아이들이 다시 만난다면 가문은 끝장이야. 이 준비 단계는 스토리의 긴장감을 극대화하며 반전의 씨앗을 뿌립니다. 우연의 만남 민호와 진수의 재회. 2002년 8월 서울의 번화한 거리가 여름 더위에 지친 그날. 25세 민호는 건축회사 과장으로 바쁜 하루를 보내다 커피를 사러 카페에 들렀어요. 그때 문이 열리고 진수가 들어왔죠. 두 사람은 주문을 기다리다 눈이 마주쳤습니다. 순간 세상이 멈춘 듯 했어요. 거울 같은 얼굴, 똑같은 미소, 심지어 비슷한 손동작까지. 민호가 먼저 말을 걸었어요. 저 우리 어디서 만난 적 있나요? 너무 똑같이 생겼는데 이상하네요. 진수가 웃으며 답했어요. 하하, 나도 그렇게 느껴요. 형제라도 되는 거 아니에요? 나 진수라고 해요. 전라도에서 올라왔어요. 두 사람은 카페 구석에 앉아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민호가 말했죠. 나 강원도 출신인데 입양돼서 서울에서 자랐어요. 근데 항상 빈자리가 느껴졌어.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나도 그래. 강원도에서 왔다고 들었는데 목장에서 자랐지. 누가 나를 부르는 것 같았어. 이 공통점들이 쌓이면서 그들은 농담처럼 DNA 검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설마 진짜 형제겠어? 민호가 웃으며 말했지만 진수는 진지하게 대답했어요. 만약 정말이라면 이건 기적이야. 그리고 이 순간 카페 구석에서 한 낯선 여성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그녀는 유지 가문의 비밀 요원 유지연이었죠. 그녀는 전화로 속삭였어요. 그들이 만났어. 가문에 보고해야 해. 이 만남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의 첫걸음이었죠. 운명의 확인, 쌍둥이의 기적.
3주 후 검사실에서 결과지가 도착했어요. 100% 일치 일란성 쌍둥이. 민호가 떨리는 목소리로 읽었어요. 진수야, 우리가 정말 형제야. 25년 만에 진수는 눈물을 글썽하며 민호를 끌어안았습니다. 형제 널 찾았어. 이게 꿈인가 봐.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를 두드리며 웃고 울었어요. 그들의 재회는 곧 신문 헤드라인을 장식했어요. 기적의 쌍둥이 재회 25년 분리의 끝.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받아들였지만 이건 아직 시작에 불과했어요. 진수가 문득 말했죠. 민호야, 혹시 우리 셋째가 있을지도 몰라.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 그 농담이 예언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두 사람은 재회 후 함께 산책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도 그 결핍감 느꼈어? 민호가 물었고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그랬어. 이제 그 이유를 알 것 같아. 하지만 이 기쁨의 순간 유지연은 멀리서 그들을 지켜보며 전화로 보고했어요. 셋째도 찾을 가능성이 있어. 어떻게 해야 하나? 이 기적은 그들의 삶을 바꿨지만 더 큰 비밀의 문을 열었어요. 영우의 각성 잊힌 자의 외침. 같은 시기 전라도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고물상 옆 택시 차고지. 25세 영우는 피곤한 하루를 마무리하며 휴게실에서 지역신문을 펼쳤어요. 헤드라인은 25년 만에 재회한 쌍둥이 형제 기적 같은 만남. 사진 속 두 남자의 얼굴을 본 순간 영우의 세상이 무너지는 듯 했어요. 그 얼굴은 그의 거울 이미지였죠. 그의 손이 떨리며 담배가 바닥에 떨어졌고 그는 주저앉아 중얼거렸습니다. 이게 나야? 어떻게 이런 일이 머릿속에 고아원에서의 고독한 기억들이 스치듯 떠올랐어요. 혼자 울던 밤들, 이름 없는 기록들. 내가 저기 있었어. 왜 나만 버려졌지? 영우는 즉시 서울로 향하는 버스를 탔지만 출생 증명이 없다는 사실이 그를 괴롭혔어요. 내가 어떻게 증명해? 내가 너희 형제라고? 이름조차 없는 내가, 그는 민호와 진수의 주소를 알아내 몰래 그들의 집 근처를 서성였습니다. 두 사람이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창밖에서 지켜보며 그의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어요. 저기 내 자리가 있었어. 나도 웃을 수 있었을 텐데.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나도 가족이 있었어야 했어. 영우는 그날 밤 혼자 방에서 울며 결심했어요. 내 과거를 찾아야 해. 이 외로움의 끝을 봐야 해. 이 각성은 그의 삶을 바꿀 반전의 시작이었어요. 그리고 이 순간 유지연은 영우의 뒤를 밟으며 전화로 속삭였어요. 셋째가 움직였어. 가문의 비밀을 지켜야 해. 그림자의 용기 영우의 연락. 영우는 고아원으로 돌아가 오래된 기록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먼지 쌓인 서류 속에서 마침내 단서를 찾았죠. 새 쌍둥이 중 하나. 분리 지시. 메모 함께 두지 말라. 이 한 줄이 그의 인생을 뒤바꿨습니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민호와 진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저 영우라고 합니다. 저도 강원도 출신이고 여러분과 똑같이 생겼어요. 민호가 놀라 물었죠. 뭐라고요? 우리 셋째 정말로? 진수가 끼어들었어요. DNA 검사부터 하자. 이게 사실이라면 정말 기적이야. 하지만 영우는 전화를 끊으며 망설였어요. 내가 받아들여질까? 아니면 또 버려질까? 그의 두려움은 깊었지만 이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면서 세 사람의 운명이 다시 얽히기 시작했어요. 영우는 전화를 걸기 전 거울을 보며 연습했어요. 나는 너희 형제야. 믿어줄까? 이 용기는 그의 고독한 삶에서 처음으로 피운 꽃이었어요. 하지만 이 순간 유지연은 고아원 근처에서 영우를 지켜보며 전화로 보고했어요.
그가 기록을 찾았어.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 이 연락은 단순한 재회의 시작이 아니었어요. 유지 가문의 비밀이 폭로될 위협의 시작이었죠. 새 쌍둥이의 재회 기쁨의 순간. DNA 검사 결과 영우는 그들의 일란성 쌍둥이였어요. 세 사람은 서울의 한 카페에서 마주 앉았습니다. 영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25년 만에 가족을 찾았어. 민호가 그의 손을 잡으며 답했죠. 영우야, 이제 우린 하나야. 진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이제 아무도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어.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그 순간 25년의 고독이 녹아내리는 듯했죠. 세 사람은 재회 후 함께 산책하며 어린 시절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너도 그 꿈 봤어? 영우가 물었고 민호와 진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항상 느꼈어. 진수는 농담처럼 덧붙였어요. 우리가 쌍둥이 셋이라니 이거 영화 아니야? 세 사람은 웃으며 서로를 놀렸지만 그 웃음 뒤에는 깊은 감동이 있었어요. 하지만 이 기쁨 뒤에는 더 큰 비밀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들의 재회는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어요. 운명이 짜놓은 거대한 퍼즐의 한 조각이었죠. 그리고 카페 창밖에서 유지연이 그들을 지켜보며 속삭였어요. 가문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이들을 막아야 해. 잊혀진 마을 수첩의 단서. 세 사람은 함께 강원도 산골 마을로 향했어요. 25년 만에 돌아온 마을은 여전히 눈 쌓인 산으로 둘러싸여 있었지만 보건소는 낡은 창고로 변해 있었죠. 그곳에서 그들은 정순의 간호사의 오래된 수첩을 발견했어요. 떨리는 글씨로 적힌 내용 1977년 12월 24일 피투성이 여인 검은 코트 남자 새 아이를 절대 함께 두지 말라. 유지 가문이 압력. 민호가 수첩을 들며 중얼거렸어요. 이게 뭐야, 누가 우리를 의도적으로 갈라놓은 거지? 단순 유기가 아니야. 그들은 마을 주민들을 찾아다니며 물었지만 대부분 입을 다물었어요. 한 어르신이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그 집안 이야기 건드리지 마. 유지 가문의 저주야. 그 여인은 가문의 며느리였지만 혼외 아이들 때문에 쫓겨났어. 그는 덧붙였어요. 검은 코트 남자는 매일 밤 보건소 앞을 서성였어. 아이들을 지키려 했지만 가문이 막았지. 진수가 화를 참지 못하고 외쳤어요. 가문? 그게 뭐야? 우리를 왜 지웠어? 영우가 조용히 물었어요. 그 남자 이름이 뭐였어요? 어르신은 떨며 답했죠. 한도윤하지만 그 이름 입 밖에 내지 마. 그리고 이 순간 그들은 창고에서 또 다른 단서를 발견했어요. 오래된 사진 한 장 젊은 여성이 새 아기를 안고 있는 모습이었죠. 사진 뒷면에는 수진, 내 사랑하는 아이들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세 사람은 사진을 보며 숨을 멈췄어요. 이게 우리 어머니야? 조작된 기록 가문이 음모. 입양기관으로 향한 세 형제는 건물에 들어서자마자 공기 중에 떠도는 먼지 냄새와 함께 그들의 과거가 지워진 흔적을 직감했습니다. 사무실은 오래된 서류들로 가득 차 있었고 그곳에서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마주했어요. 새 쌍둥이의 출생 기록은 완전히 지워져 있었죠. 병원 이름, 출생 날짜, 심지어 어머니의 이름까지 모두 조작된 거짓이었어요. 민호가 낡은 서류철을 쥐며 분노를 터뜨렸어요. 이게 뭐야, 우린 실험 동물처럼 취급됐어. 누가 이걸 다 지웠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짓밟아 놓고. 그의 목소리는 사무실에 메아리 쳤고 진수는 주먹을 쥐며 고개를 저었어요. 이건 우연이 아니야. 누군가 의도적으로 한 짓이야. 연출 서류 탐색 장면, 긴장감 있는 음악, 세 사람의 표정 클로즈업.
그들은 당시 담당자였던 고령의 사회복지사 김영란을 찾아갔습니다. 그녀는 70대 후반의 나이로 지친 눈빛을 하고 있었지만 세 형제를 보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처음엔 입을 다물고 고개를 저었지만 영우의 간곡한 눈빛에 결국 털어놓았어요. 너희는 유지 가문의 혼외 자식들이야. 그 가문은 마을의 권력자였지. 명예를 지키기 위해 너희를 지워야 했어. 너희 어머니 이수진은 가문의 며느리였지만 한도윤과의 금지된 사랑으로 너희를 낳았어. 가문은 그 사실을 세상에서 영원히 묻으려 했지. 김영란의 목소리는 떨렸고 그녀는 옛날 서류를 꺼내 보이며 덧붙였어요. 돈과 권력으로 모든 기록을 바꿨어. 병원 의사부터 공무원까지 모두 가문의 손아귀에 있었지. 연출 김영란의 고백 장면, 어두운 사무실 배경, 긴장감 있는 음악. 그리고 그녀는 충격적인 사실을 하나 더 털어놓았어요. 가문은 너희가 다시 만나는 걸 막기 위해 비밀 요원을 보냈어. 유지연 그녀가 지금도 너희를 감시하고 있을 거야. 세 사람은 숨을 멈췄어요. 감시? 지금도? 진수가 소리쳤죠. 이 발견은 단순한 충격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삶이 가문의 음모로 인해 왜곡되었다는 사실이 세 사람의 가슴을 파고들었죠. 민호가 중얼거렸어요. 우린 태어날 때부터 지워진 존재였어. 연출 세 사람의 표정 클로즈업, 창밖에서 유지연의 그림자 스쳐감. 단락 16 아버지의 그림자 살아있는 비밀. 김영란은 떨리는 손으로 차 한 잔을 마시며 이야기를 이어갔어요. 그녀의 눈에는 오랜 세월 묻혀있던 후회가 스쳐갔죠. 너희 아버지 한도윤은 아직 살아계셔. 그는 너희를 사랑했지만 가문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지. 유지 가문은 그를 후계자로 키웠지만 너희 어머니와의 사랑을 용납할 수 없었어. 가문의 노인들은 피를 더럽혔다며 그를 쫓아냈지. 영우가 믿기지 않아 소리쳤어요. 아버지가 살아있다고? 왜 지금까지 숨겼어? 왜 우리를 버린 채로? 그의 목소리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 사무실을 울렸어요. 김영란은 고개를 숙이며 답했죠. 가문이 그를 죽이려 했어. 그는 목숨을 걸고 도망쳤고 그림자처럼 숨어 살며 너희를 지켜봤어. 민호 내가 서울에서 학교를 다닐 때, 진수 내가 목장에서 소를 키울 때, 영우 내가 고아원에서 버티는 날들 그는 멀리서 지켜봤지. 사진도 찍었고 기록도 남겼어. 진수가 믿기지 않아 물었어요. 지켜봤다고? 그럼 왜 나타나지 않았어? 왜 우리를 그냥 내버려뒀어?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그는 너희가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나길 바랐어. 나타나면 가문이 너희를 노릴 거라 생각했지. 하지만 그 선택이 너희를 더 아프게 했어. 그는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 그 순간 사무실 창밖에서 낯선 시선이 그들을 지켜보고 있었어요. 검은 코트의 남자 그의 그림자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었죠. 세 형제는 그 시선을 느끼지 못했지만 공기 중에 떠도는 긴장감이 그들의 등을 서늘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김영란은 마지막으로 속삭였어요. 하지만 가문에는 또 다른 비밀이 있어. 너희 어머니가 남긴 마지막 편지, 그걸 찾아야 해. 이 비밀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었어요. 살아있는 그림자, 한도윤의 존재와 어머니의 편지가 모든 것을 바꿀 반전의 시작이었죠. 형제의 균열 상처의 폭발. 김영란의 고백이 끝나자 세 형제 사이에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들의 재회는 기쁨으로 가득 찼었지만 이제 진실의 무게가 그 유대를 시험하고 있었죠. 민호는 지친 목소리로 의자에 주저앉아 말했어요. 과거는 그만 파헤치자. 지금 우리 셋이 함께 있으면 됐잖아. 더 캐면 우리만 더 아플 거야.
안정된 삶으로 돌아가자. 그의 눈에는 피로와 두려움이 스쳐갔어요. 민호는 서울의 안정된 삶을 지키고 싶었죠. 하지만 진수는 정반대였어요. 그는 서류를 바닥에 내동댕이 치며 소리쳐서요. 아니, 우린 도둑 맞았어. 우리 인생을 돌려받아야 해. 유지 가문을 찾아가서 따져야지. 그 가문이 우리를 지웠다면 우리가 그들을 드러내야 해. 영우는 그 틈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느꼈어요. 그는 창가에 서서 멀리 산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너희는 그래도 가정이 있었잖아. 사랑받았고 이름이 있었어. 난 이름도 가족도 없이 25년을 버텼어. 왜 나만 이런 고통을? 어머니의 편지도 아버지의 그림자도 나한테는 그냥 상처일 뿐이야. 그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고였어요. 세 사람은 결국 갈라졌어요. 민호는 서울로 돌아가려 했고 진수는 홀로 가문을 추적하려 했죠. 영우는 혼자 마을로 돌아가며 중얼거렸어요. 내가 이 비밀을 끝낼 거야. 혼자서라도 이 상처를 끝내야 해. 이 균열은 단순한 의견 차이가 아니었어요. 각자의 성장 환경이 만들어낸 상처가 폭발한 거였죠. 하지만 이 폭풍이 지나야 진정한 용서와 유대가 올 테니까요. 그리고 이 순간 유지연은 세 사람의 갈등을 지켜보며 전화로 보고했어요. 그들이 갈라졌어. 지금이 기회야. 편지의 폭로, 어머니의 진실. 영우는 홀로 마을 외곽에 버려진 유지 가문 저택에 도착했어요. 먼지와 거미줄로 뒤덮인 그곳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드러내고 있었죠. 낡은 문을 밀고 들어간 그는 오래된 상자 속에서 사진과 편지를 발견했어요. 사진 속 젊은 여인, 이수지는 새 아기를 품에 안고 부드럽게 미소 짓고 있었어요. 그 미소 뒤에는 슬픔이 숨어 있었죠. 편지에는 그녀의 떨리는 글씨가 적혀 있었어요. 내 사랑하는 민호, 진수, 영우야. 나는 너희 어머니 이수진이야. 한도윤과의 사랑은 가문의 금기였어. 우리는 몰래 사랑했지만 가문의 노인들은 그걸 용납하지 않았지. 너희는 존재하지 말아야 할 아이들이었어. 나는 너희를 지키고 싶었지만 가문이 압력에 울면서 담요를 덮고 떠났어. 미안하다, 내 새끼들아. 매일 너희를 생각하며 살았어. 편지는 이어졌어요. 너희 아버지는 가문의 후계자였지만 나를 선택했어. 하지만 가문은 그를 쫓아내고 우리를 파괴하려 했지. 나는 병들어 세상을 떠났지만 너희가 살아남길 바랐어. 그리고 너희에게 숨겨진 네 번째가 있을지도 몰라. 민호와 진수가 뒤늦게 저택에 도착해 편지를 읽었어요. 영우가 편지를 건네며 말했어요. 우린 버려진 게 아니야. 지워진 거야. 어머니는 우리를 사랑했어. 이 편지가 증명해. 세 사람은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안았습니다. 진수가 울먹이며 말했어요. 어머니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했어. 그럼 아버지는 왜? 그리고 네 번째? 민호가 조용히 조언했어요. 아버지를 찾아야 해. 그리고 이 네 번째가 뭔지 알아야 해. 이 폭로는 단순한 진실이 아니었어요. 어머니의 사랑과 아버지의 후회가 얽힌 가문이 어두운 유산이었죠. 그리고 네 번째의 존재는 새로운 반전을 예고했어요. 이 순간 그들의 상처가 치유의 첫걸음이 되었지만 아직 더 큰 반전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아버지의 등장, 48년의 그림자와 네 번째의 비밀. 며칠 후, 세 형제는 낡은 산골 카페에서 한 남자를 만났어요. 검은 코트를 입은 그는 바로 그날 새벽 아이들을 지켜보던 남자였죠. 그는 천천히 코트를 벗으며 주름진 얼굴로 세 사람을 바라봤어요. 내 이름은 한도윤. 너희 아버지다. 48년간 미안했다. 그의 목소리는 세월의 무게를 담고 있었고 눈에는
오랜 후회가 가득했어요. 민호가 먼저 분노를 터뜨리며 외쳤어요. 왜 이제야 나타난 거야? 우리를 버린 사람이 왜 이제 와서? 25년 동안 우리는 고통받았어. 한도윤은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가문의 저주가 나를 쫓았어. 너희 어머니 수진과의 사랑은 비밀이었고 아이들을 지키기 위해 버려야 했어. 하지만 매일 후회하며 멀리서 너희를 지켜봤어. 민호 내가 서울에서 학교 졸업하는 날, 진수 내가 목장에서 웃는 날, 영우 내가 고아원에서 버티는 날 다 봤어. 사진도 찍었고 편지도 썼지만 보낼 수 없었어. 영우가 울먹이며 물었어요. 왜 우릴 버렸어요? 사랑했다면 왜 그렇게 했어? 한도윤은 눈물을 흘리며 설명했어요. 버린 게 아니야. 가문의 저주에서 벗어나게 하려 했어. 유지 가문은 돈과 권력으로 기록을 조작했지. 너희 어머니는 가문의 압박으로 병들어 세상을 떠났어. 나는 숨어 살며 너희를 지켰지만 그게 너희를 더 아프게 했지. 그리고 그는 충격적인 사실을 덧붙였어요. 그리고 너희에겐 네 번째가 있어. 너희 어머니가 숨긴 쌍둥이 유지 가문이 그를 따로 빼돌렸지. 세 사람은 숨을 멈췄어요. 네 번째? 진수가 소리쳤죠. 그게 누구야? 어디 있어? 한도윤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나도 몰라. 가문이 그를 완전히 숨겼어. 하지만 유지연이 그 비밀을 알고 있을 거야. 이 반전은 분노와 함께 깊은 공감을 불러일으켰습니다. 48년의 그림자가 마침내 빛을 받았고 세 형제의 삶이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었어요. 하지만 네 번째의 존재는 그들의 여정을 완전히 뒤바꿀 새로운 반전이었죠. 48년의 끝 가족의 귀환과 최후의 반전. 세 형제는 한도윤과 함께 유지 가문의 저택으로 돌아갔어요. 그곳에서 그들은 유지연과 마주쳤어요. 그녀는 차갑게 웃으며 말했어요. 너희가 여기까지 올 줄은 몰랐어. 하지만 너무 늦었어. 가문의 비밀은 내가 지킬 거야. 하지만 한도윤이 그녀를 막으며 말했어요. 연아, 그만해. 너도 이 가문의 피해자야. 유지연은 충격적으로 드러났어요. 그녀는 네 번째 쌍둥이 유지 가문이 후계자로 키운 숨겨진 아이였죠. 내가 너희의 여동생이야. 하지만 가문은 나를 도구로 만들었어.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털어놓았어요. 어머니의 편지를 지키기 위해 너희를 감시했지만 나도 자유롭고 싶었어. 한도윤은 가문의 모든 죄를 세상에 밝히고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형제와 유지연에게 강원도 산골의 작은 집 한 채와 마지막 편지를 남겼어요. 너희를 사랑했다. 이제 자유롭게 살아라. 너희 어머니와 내가 꿈꿨던 삶을 살아줘. 네 사람은 그 집을 고쳐 어머니의 집이라 이름 지었어요. 먼지 쌓인 방을 청소하고 벽에 가족 사진을 걸며 그곳을 새로운 시작의 공간으로 만들었죠. 민호가 형제들을 보며 말했어요. 우린 버려진 게 아니라 살아남은 거야. 이 아픔이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 이제 함께라면 뭐든 할 수 있어. 진수가 웃으며 덧붙였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태어난 거지. 과거의 상처를 딛고 새로운 가족을 만들자. 영우는 미소 지으며 말했어요. 가족이란 피로만 이어지는 게 아니야. 용서와 사랑으로도 만들 수 있어. 유지연이 조용히 덧붙였어요. 나도 너희와 함께 할 수 있을까? 그들은 어머니의 집에서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낡은 마루를 고치고 정원에 꽃을 심으며 잃어버린 시간을 채워갔죠. 민호는 자신의 딸에게, 진수는 목장의 소들에게, 영우는 고아원의 아이들에게, 유지연은 마을 아이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며 말했어요. 가족은 찾아오는 거야. 포기하지 않으면. 48년 전
눈보라 속 버려졌던 새 아기와 숨겨진 한 아이는 이제 하나의 가족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들은 집 앞에서 불을 밝히며 함께 앉아 추억을 나누었어요. 엄마, 아빠, 이제 우리 집에 왔어요. 늦었지만 행복할게요. 민호가 속삭였고 모두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재회가 아니에요. 배신과 갈등을 넘어선 진정한 가족의 힘을 보여줍니다. 당신의 삶에서도 잊힌 비밀이 있나요? 이 스토리가 그 문을 열어줄지도 모릅니다.